자, 이제 통정어휘 표시 내용을 좀 해봅시다. 오늘 수업할 것 중에는 통정어휘 표시가 가장 중요한 사례고, 얘는 매해 출제되는 전형적인 사례예요. 일단 시험 문제 하나를 더 맞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수업만 해도 통정어휘 표시는 거의 대부분 득점할 수 있어요. 아까 이제 비진이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랬죠? 107조. 통정어휘 표시는 108조가 됩니다. 이건 이제 일단 통정어휘 표시는 뜻이 요거예요.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뭐가 있는 거? 합의가 있는 거. 일단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합이라는 단어인데, 일단 도도합을 동그라미 해볼까요? 도도합. 그러니까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뭐가 있는 경우?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가 있는 경우.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합의. 합의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통정어휘 표시에 관한 조문은 108조입니다. 108조. 그리고 108조 조문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자, 일단 읽어봅시다. 108조가 1항하고 2항으로 되어 있어요. 1항, 2항. 자, 먼저 108조 1항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방과 읽어봅시다. 시작.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를 한다. 그러니까 통정했다는 게 짰다 이 말이죠. 상대방과 짜고, 허비 그랬으니까 뭐죠? 진짜이다, 가짜이다. 가짜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과 짜고 가짜로 한 의사표시는 이건 유효예요, 무효? 무효. 아예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2항도 중요한데요.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때 제3자라는 말 앞에 선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꼭 구별해서 좀 기억합니다. 구별해서 기억합시다. 이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건 무효 중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건 아까 한번 써봤죠. 무슨 무효라 그러죠?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라고 하고, 그러면 그냥 무효로 한다라고 딱 끝나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아까 무슨 무효라고 한다 그랬죠?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자, 그 다음 대항하지 못한 데다 써볼까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효과, 주장, 불가예요. 무효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말아요. 효과, 주장, 불가. 이게 이제 대항하지 못한 데 뜻인데, 이건 사례 문제를 하면서 한번 자세하게 다뤄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8조 조문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8조 조문은 이렇게. 조문은 간단합니다. 통, 정, 무, 선입니다. 통, 정, 무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뭘 하죠? 무효를 하죠. 무효를 한다. 그리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그럼 암만 기초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먼저 통정어휘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108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108조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108조 조문은 통, 정, 무, 선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필기할 내용이 이제 없어요. 이제 펜 놓고. 자, 이게 사례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기초 과정이지만 바로 사례 문제 한번 해봅시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럼 첫 번째 이 그림 볼까요? 이렇게. 먼저 이 그림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준 거죠? A가 갑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 빌려주는 건 어떤 계약일까요? 이름이. 그 돈 빌려줬다 이건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안 써도 돼요? 여기 집중. 자, 그러면 이때 그럼 요 소비대차 계약의 경우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뭐라 그러죠? 돈을 빌려준 A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니까 아까 임대차하고 똑같아요.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붙이면 돼.
차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 뭐라 그러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대주라 그래요. 대주. 왜 대주일까요? 돈을 대준 사람이라서 대주. 그럼 이제 정리는 되죠. 그다음 요 A는 돈을 대준 사람이니까 대주. 갑은 돈을 빌린 사람. 돈을 빌린 사람 뭐라 그러죠? 차주. 이게 소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렇게 대주, 차주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A는 1,0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A는 이름 뭐가 될까요? 이 사람 이제 이렇게 되죠. 채권자. 그다음 갑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그러죠? 채무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당사자 이름은 계속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름 붙이는 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에 따라서 계속 이름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요 갑이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의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은 거예요. 이건 법률 관계인가요? 인간 관계인가요? 당연히 법률 관계. 그러니까 법률 관계는 지난번에 세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강제성. 강제성이 있으니까 갑이 1,000만 원의 돈을 갚지 않으면 요 A는 갑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갑이 돈을 갚지 않을 때 A는 갑의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갑을 상대로 재판을 먼저 하고 경매를 청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재판하고 경매를 청구해야 된다? 아니면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곧바로? 만약에 그럼 곧바로 경매를 청구하러 경매 법원에 갔어요. 그럼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가 진짜로 돈을 빌려준 건 맞아? 그리고 돈 갚을 날짜는 왔니?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요 A라는 사람이 진짜로 갑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변제기가 왔는지, 갑이 돈을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이거 다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곧바로 경매를 청구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A라는 사람이 갑을 상대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확정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A는 갑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이라는 걸 해서 무엇을 얻고 난 다음에 판결을 얻고 난 다음에 경매를 청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이제 앞으로 많이 배우게 될 텐데 통상의 강제 집행이라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안 써도 돼요. 읽어봅시다. 무슨 표현이라고 한다고요? 통상의 강제 집행. 이걸 강학상 강제 경매라고도 그래요. 강제 경매.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그 지문을 볼 때 통상의 강제 집행, 강제 경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건 누가 경매를 청구했다는 뜻일까요? 채권자.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아무런 담보 물건을 설정받지 않은 사람을 일반 채권자라고 그래요. 일반 채권자. 그러니까 통상의 강제 집행, 강제 경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누가 경매를 신청했다?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 자, 다음 이번엔 요 A라는 사람이 요 돈을 빌려주고 요 갑의 건물에 대해서 얘가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채권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저당권자라는 겁니다. 저당권자. 은행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 아파트를 이제 담보로 맡기고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은행은 1,000만 원을 빌려주고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을 설정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 저당권자인 경우에는 갑이 돈을 갚지 않을 때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재판하고 경매를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곧바로죠. 왜냐하면 그 저당권은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 등기부에 일단 빌려준 돈 얼마인지 적어야 안 적어요? 적죠. 그리고 이율도 적고 그 다음에 변제기 언제인지 적어야 안 적어요? 적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요 등기부에 A라는 사람이 갑에게 빌려준 돈 그리고 변제가 다 적혀져 있으니까 이때는 A라는 사람이 갑을 상대로 재판을 할 만한 근거가 이미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굳이 재판 같은 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저당권자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 이건 집행 권한이라 그래요. 이거 없이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불러요. 얘는 담보권 실행 경매라 그럽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 이놈은 집행 권한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건 임의 경매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여기 그 문제를 풀 때
담보권 실행 경매니 아니면 임의 경매라는 말이 나왔어요. 요건 누가 경매를 청구했다는 거예요? 저당권자. 요건 이제 자주 보면 연결이 됩니다. 다시 요 통상의 강제집행 이런 말이 나오면 누가 경매를 청구한 거예요? 일반 채권자. 얘는 재판을 하고 경매를 청구했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요 담보권 실행 경매는 누가 경매를 청구했다는 거예요? 저당권자. 그럼 저당권자는 채권의 존재 사실이 등기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굳이 재판 같은 걸 할 필요 없고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 정도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이것도 자주 나올 때마다 반복시켜 드릴 테니까 자꾸 들어보면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원래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A가 요 갑에게 1,000만 원 돈을 빌려줬는데 갑이 돈을 갚지 않은 겁니다. 일단 갑을 상대로 이제 일반 채권자니까 뭘 해야 될까요? 재판해야 되죠. 재판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가 채권자가 자기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그냥 순순히 내버려 둘까요? 재산을 빼돌릴까요? 재산을 빼돌리죠. 재산을 빼돌리죠. 자, 그래서 요 채권자가 자기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친구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짰어요. 매매한 것처럼 짜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둔 겁니다. 여기 이제 매매한 것처럼 짰다 그랬으니까 이제 갑이 가짜로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그러면 갑은 가짜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니까 갑의 이름 뭐가 될까요? 이제 가짜로 의사를 표시한 사람, 의사 표시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표의자, 을은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그러니까 즉 갑이 자기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은 실제로 계약서를 쓸까요? 안 쓸까요? 계약서 쓴다 안 쓴다? 쓰겠죠. 이거 뭘 해야 되니까?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가서 우리 계약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등기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 그러니까 계약서를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을이 갑에게 돈을 입금할 거야 안 할까요? 그 입금한 흔적을 남기겠죠. 이게 정상적인 매매 계약처럼 보여야 되니까 돈을 입금할 흔적은 반드시 남기죠. 그러니까 그 을이 자기 돈을 갑에게 줬다가 도로 가져가거나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하거나 입금하는 흔적은 남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관상으로 봤을 땐 그냥 정상적인 계약하고 똑같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등기 원인은 뭐로 돼 있을까요? 등기 원인. 등기 원인도 가장 매매 아니겠죠? 등기 원인도 그냥 매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등기부 상으로 보면 계속 누가 소유자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을이 소유자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얘네들이 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짜고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때 첫 출발은 이겁니다. 첫 번째,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유권 이전의 의사? 당연히 없죠. 매매한 것처럼 짜자라고 말을 했으니까 당연히 소유권 이전의 의사 있다 없다? 없죠. 그다음 짜자라고 말했으니까 표시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그럼 불일치한 걸 갑이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알죠. 자기는 알죠. 자,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 갑은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도 함께 짰어요. 을도 함께 짰다는 겁니다. 그럼 을이라는 사람도 갑이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의사가 없다는 걸 을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 갑도 알고 상대방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갑도 알고 을도 알면 통정의 표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찍으면 골로 가는 거죠. 바로 골로 가는 바로.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통정의 표시잖아요. 통정의 표시. 그럼 통정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통정. 이거 뜻풀이 한번 해봐요. 통정. 정을 통했다 그러면 좀 나쁜 생각이 떠오르니까 그게 아니고 정이 통했다는 겁니다. 사정이 서로 통했다. 이게 통정의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매매한 것처럼 짜자. 가장 매매 계약에 관해서 갑이 청약을 했어요. 매매한 것처럼 짜자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럼 사정이 통해되니까 을도 그래 좋다. 내가 매매한 것처럼 짜줄게 라고 을이 뭘 해줘야 돼요? 승낙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갑이 청약을 하고 을이 승낙을 해서 두 사람 사이에 반드시 이게 꼭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합의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시험 문제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뭐가 아닌 경우? 합의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즉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상대방이 아는 것만으로는 통정의 표시가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어떤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합의. 그래서 아까 어떤 단어를 동그라미 했냐면 도도합을 한 거예요. 도도합.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거. 합의가 있는 경우. 자, 다시 이제 펜 놓고 이제 질문을 쭉 드릴 테니까 그 제가 드리는 질문 중에 이제 맞추면 퇴근이에요. 맞추면 퇴근. 그래서 질문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어요. 많이. 그래야만 이제 하나라도 맞추니까 하나라도 맞추면 퇴근이거든요. 하나로 맞추면. 자, 그러면 통정의 표시는 뜻이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뭐가 있는 경우라고요? 합의가 있는 거. 자, 개념 하나 했고. 그러면 아까 이게 가장매매 이어도 실제로는 정상적인 매매 계약하고 외형상으로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 원인은 뭐로 되어 있죠? 매매. 현재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첫 번째 질문. 을은 지금 현재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첫 번째 질문. 을은 이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걸로 가는 겁니다. 일단 등기가 을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등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범위는 없어요. 이렇게 소유권 취득한다면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있죠. 내가 서류 위조하고 다 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제가 다 소유권 취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 취득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가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계약이 유효해야 되고 등기가 제대로 돼야 돼요. 다시 계약이 유효해야 되고 등기가 제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건 등기가 형식적 유효 요건하고 실질적 유효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여기는 지금 을 앞으로 등기가 된 거 맞죠? 근데 이 매매 계약은 정상적인 매매 계약이 아니고 짜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8조 1항 아까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뭘 한다? 무효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예요. 그럼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고요? 매매 계약이 뭐이므로? 무효이므로. 무효이므로.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틀렸으니까 또 퇴근할 수 있는 길을 계속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요 갑은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놓은 건 맞죠? 근데 이 계약이 무효예요. 무효. 그러면 갑은 내가 너랑 체결한 계약이 무효니까 건물을 다시 나한테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은 무효 주장해서 을에게 준 건물을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는 왜 넣은 거죠? 자, 그럼 이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건 무효. 이게 원클릭인데 자꾸 투클릭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뒤에 내용이 뜨는데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건 맞네. 그럼 이유를 맞춰요. 이유. 그럼 이때 갑은 왜 건물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계약이 무효니까. 그러면 퇴근했다가 다시 집으로 갔다가 다시 학원으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아까 첩계약 봐봐요. 첩계약 무효잖아요. 그 첩계약이 무효면 얘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첩계약은 반환 청구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부족해요. 그럼 다른 걸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될까요? 아까 첩계약 사례를 잘 보세요. 첩계약은 첩계약을 하고 건물을 증여줬다는 겁니다. 그럼 첩계약은 뭐라고 부르죠? 첩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리고 첩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증여준 건 뭐라고 말하죠? 얘는 불법 원인급여. 그럼 불법 원인급여는 몇 조죠? 746조. 그럼 746조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거 똑같아요. 그럼 가장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준 거예요. 그럼 가장매매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 무효는 맞죠. 무효는 맞는데 가장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효는 맞는데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정도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맞는데 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건 뭐가 아닐까요? 불법 언급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 언급여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법 언급에 해당되면 반환 청구할 수 없는데 이건 불법 언급여가 아니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겠어요. 가장 매매 계약의 기에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건 불법 언급여가 아니므로 갑은 무효를 주장해서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거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자, 다시 칠판에 와서. 그럼 지금 현재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을이죠, 을. 자, 그럼 일단 을은 법적으로 소유자이다 아니다. 을은 법적으로 소유자이다 아니다. 오늘 또 이달에 제 수업 들은 거 맞아요, 좀 전에? 요거 이렇게 되잖아요.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이러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끄떡끄떡 하다가 이제 설명드릴 때 끄떡끄떡 하다가 문제 풀 때는 흥 이렇게 하고 자기만 이렇게 찍고 이러면 안 돼요. 다시 일단 을은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건 맞는데 이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소유권이 계속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갑에게. 그러니까 갑에게 있으면 갑이 이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하는 것도 되고 부당대 반환 청구를 하는 것도 다 가능해요. 자, 근데 문제는 어쨌든 반환을 해서 가져가면 좋은데 아직 반환을 하기 전이에요. 그럼 여전히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을이 에라 모르겠다. 이 건물을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팔아먹었어요. 그럼 이때 상대방 을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병, 이 사람 이름 뭘까요? 얘는 이제 제3자라고 그래요. 제3자. 그러면 일단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러면 소유권 없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없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돼요. 그리고 이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처분 권한이 아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소유권이 없어도 얼마든지 매매 계약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두 사람이 요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한 겁니다. 이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에요. 그럼 이 계약서를 가지고 요 등기소에 가면 요 병 앞으로 등기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줘요. 그러니까 요 두 매매 계약서 있고 그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면 잘 갖춰줘. 법원에 갖춰줘서 등기소에 내면 등기관은 등기를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지만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병 앞으로 등기도 충분히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요 갑은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 앞으로 해놨는데 을이 병한테 확 팔아먹은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제일 열받을까요? 갑이 열받겠죠. 그럼 갑은 병 찾아가서 나의 건물을 돌려줘 라고 갑은 병한테 건물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은 병한테 가서 건물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나눠봐야 되죠. 그냥 없다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통조의 표시가 나면 조문이 꼭 머릿속에 떠올라 줘야 됩니다. 아까 108조 조문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통, 정, 무, 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병이 어떤 상태인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병이라는 사람이 선의예요. 선의는 어떠한 사정을 몰랐다는 게 선의죠. 그럼 얘는 뭘 몰랐다는 뜻이에요? 칠판에서 찾아볼까요? 뭘 몰랐다는 거죠? 이거 가장 매매 사실 갑하고 을이 짜고서 계약을 했다는 걸 얘가 모르고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아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효과, 주장, 불가. 그럼 여기서 무효의 효과가 이거예요. 무효의 효과. 무효의 효과가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무효의 효과인데 이 무효의 효과를 선의의 병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병이 선의면 갑은 선의의 병한테는 건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뒤집으면 누구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악의 제3자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병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럼 뭘 알았다는 거죠? 가장 매매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무효의 효과를 악의 병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의 효과가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악의 병에게는 주장할 수 있으니까 병이
악일 때는 건물 반환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꼭 생각이 나야 됩니다. 통, 정, 무, 선행 꼭 생각이 나야 돼요. 다시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에라 모르겠다 팔았어요. 그럼 열받을 사람은 갑. 그럼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눠봐야 한다. 나눠봐야 한다. 나눠봐야 한다는 겁니다. 선이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악이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얘는 객관식에 답이 되는 거니까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찍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골이 짜고서 이런 행위 했다는 걸 얘가 알 수 있었어요. 다시 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골이 짜고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내년에 말해주겠다. 4번 너무 피곤하네요. 5번 교수님 몇 살이에요? 학습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병이 다시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갑하골이 짰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자, 여기를 꼭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많이 틀렸으니까 출제하는 사람이 이 부분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당연히 좋아하겠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이제 그 무턱대고 확 덤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차근차근 잘 정확하게 따져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여기 봅시다. 병이라는 사람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골이 짰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알았다, 몰랐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일단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일단 이거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몰랐다는 게 뭐죠? 선의. 근데 선의도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선의인데 과실이 있는 경우. 일단 선의이면서 무과실인 경우. 일단 그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일단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몰랐는데 주의를 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제3자가 선의이지만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제3자가 뭐이지만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108조 조문은 어떻게 내렸죠? 통, 정, 무선. 이 양 내용이 전항의 의인사 표시의 무유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죠?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3자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모이면 되고 선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선의이기만 하면 설사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보호를 해준다 그 말은 결국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하는 거니까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갑이 병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으면 갑이 불리해요 불리하지 않아요? 불리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아요. 밑에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 반환 청구할 수는 없지만 이 병은 누구랑 매매 계약을 한 거죠? 을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은 자기 건물을 판 거예요? 남의 건물을 판 거예요? 남의 건물을 팔고 돈을 받은 거니까 그 돈은 정당해요? 부당해요? 부당해요.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받은 돈은 뭐라고 부를까요? 부당이득이라고 그래요. 부당이득. 부당이득이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병에게서 받은 매매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건물은 되돌려 받지 못하지만 돈으로는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럼 7번 보시고. 자, 통정어휘 표시는 뜻이 뭐예요? 이러면 곤란해요. 제가 P를 토하면서 설명했는데 다시 통정어휘 표시는 뜻이 도도합 해봅시다. 통정어휘 표시는 뜻이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뭐가 있는 거? 합의가 있는 거. 그리고 통정어휘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108조. 108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108조 조문은 어떻게 되죠? 통,
정무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뭘 한다? 무효한다. 그리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러면 오늘 수업한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고 오늘 배웠던 내용은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내용을 이제 주로 공부를 한 거예요. 먼저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뭘 말하는 거죠? 법률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목적은 첫 번째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법률행위의 목적은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돼요. 근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불가능하게 된 건 무슨 불능이라고 부르죠?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법률행위 효력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그런데 상대방에게 생긴 신뢰에게 손해를 물어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도 이름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그 다음에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하게 된 건 무슨 불능이라고 부르죠? 후발적 불능. 대신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당해 법률행위는 그냥 유효하다는 겁니다. 유효. 대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문제로 성질이 바뀌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쌍무계약일 때 위험부담 문제로 성질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적법성이죠. 법률행위의 목적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강행법규의 뜻이 뭐예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정. 이게 강행법규입니다. 다만 이 강행법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단속법규하고 효력법규. 단속법규의 가장 대표적 예로 어떤 게 생각나세요?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 단속법규는 뜻이 뭘까요?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 그래서 단속법규를 위반했을 때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유효 무효? 유효. 그리고 효력법규. 이거 중개사가 자격증 빌려주는 걸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이 금지 규정에 위반해서 자격증을 빌려준 겁니다. 그럼 효력법규는 뜻이 뭐죠?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그러니까 효력법규를 위반했을 때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의 효력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으로 와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죠. 하나가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조문은 어떻게 돼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한 법률행위는 뭘 한다? 무효를 한다. 그러나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없고 절대적 무효니까 무효를 한다고 딱 끝나야 됩니다.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거 무슨 사례 생각나야 돼요? 노인 사례.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는 법률행위는 무효를 한다. 여기도 무슨 무효죠? 절대적 무효. 그리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 거예요? 의사표시. 다만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는 심리적 과정이 있다는 거죠. 심리적 과정 4단계 뭐죠? 동기, 효과 의사, 표시 의사, 표시행위. 항상 갑이 다른 데로 이사 가기 위해서 1억 원에 팔아지라고 마음 먹고 을에게 말해봐야지 생각한 다음에 말로 했다, 편집을 했다라는 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동기, 효과 의사, 표시 의사, 표시행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마음먹은 효과 의사하고 겉으로 드러난 표시행위가 완전 일치. 이런 건 뭐라 그러죠? 정상적 의사표시. 이때는 당사자가 의혹한 것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대신 정상적 의사표시는 언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나눠봐야 되겠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이다. 이때는 언제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그 뭐예요? 표백한 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다만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하고 난 다음에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정상적 의사표시로 두 개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가 비진의 표시. 이거 사직원지술사항 늘 떠올라야 됩니다. 갑이 사립대학교 조교수인데 사태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익서를 낸 겁니다. 그럼 비진의 표시는 뜻이 뭐예요? 인강쌤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뜻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그리고 비진의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107조. 조문은 어떻게 되죠? 비, 유, 알, 알. 지금 머리 깨지고 있죠 지금. 비, 유, 알, 알, 무선. 비유,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알, 알, 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풀로 말하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 그리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적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입이 열리네요. 바로 직전에 한 거니까. 그리고 통정의 표시는 이제 가장매매 사례 가지고 배웠는데 통정의 표시는 뜻이 뭐죠? 도도합,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뭐가 있는 거? 합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통정의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108조. 조문 어떻게 되죠? 통정, 무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리고 무효로서 선의의 제3적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 다뤄봅시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딸랑 하나 고르는 것보다 각 지문이 다 O인지 X인지 다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1번 원시적 이 키워드죠. 원시적 불능하면 얘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어떤 얘가 떠올라야 될까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 이거 취소할 수 있다. O의 X예요. X죠.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무효. 다음 시간에 무효 취소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는 무효라고 말해야 되고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2번 효력법규를 위반했네요. 그럼 어떤 일 생각나야 돼요? 중개사가 자격증을 대여준 거 생각나야 되죠. 그럼 효력법규는 뜻이 뭐였었죠?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니까 효력법규를 위반했을 때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래서 이거 자격증 대여로 지급 청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거 유효하다고 돼 있으니까 OX, X. 3번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한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취소할 수 있어요? 무효죠, 무효. 근데 얘는 무효로서 선의의 제3적에 대항할 수 없다. 없다는 게 틀렸죠. 얘는 무효를 한다고 딱 끝나죠. 딱 끝나니까 이때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적에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별도로 무슨 무효라고 부르는 거죠? 얘는 절대적 무효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 무효. 자, 그 다음 4번에 갑시다. 4번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 없이 급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O 이렇게 하고 그걸 답으로 고르면 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고르면 안 돼요. 일단 지문을 읽을 때 정확하게 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읽고 싶은 것만 읽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불법 원인 급여하라 그랬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하나 떠올리면 좋겠죠? 어떤 사례 생각하면 돼요? 첩계약 사례. 그러니까 첩계약 맺고 건물 증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첩계약 사례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요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조문이 746조인데 얘는 본문 단서로 돼 있어요. 제가 조문을 읊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네, 단서.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 맺는 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 맺을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얘는 이게 포인트죠. 예외 없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OX, X죠. 뭐가 틀린 거예요? 예외 없이가 틀린 거죠. 맡겨오시면 예외 이시. 없이 아니고 이시. 예외 있다는 거 기억합시다. 그리고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에게 반드시 이용의사 있어야 한다. 이용의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건 정답 5번. 그러면 아예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 세 가지를 머릿속에 정리를 합시다. 첫 번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피해자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어야 되죠?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폭리자에게는 이용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어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의사표시는 항상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O의 X예요. X 틀렸죠? 어디가 틀렸죠? 항상이 틀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건 맞는데, 이건 어떤 의사표시인지에 따라 효력 발생하는 시점이 다르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라면 언제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도달한 때. 근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도 있죠. 그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하는 거죠? 표백한 때. 표백한 때. 근데 항상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2번,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뭐한 후 발송. 그러니까 발송했다는 겁니다. 발송했으니까 이 의사표시가 누구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발송한 후 뭐 하더라도, 사망하더라도 끝에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미친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여기서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뭐하면,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말인 거예요. 3번,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 끊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알고. 그럼 여기 진의 아님을 알고 그랬으니까 이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경우가 이게 뭐죠? 이게 비진의 표시. 그럼 107조 조문 떠올라야 되겠네요. 107조 조문은 어떻게 돼요? 비유 알 무선이죠. 여기서 비유 이건 뭐예요?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무효로 되어 있으니까 OX, X. 자, 4번에 갑시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뭐 상관나요?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는 108조. 조문은 어떻게 되죠? 통정무선이죠. 얘는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무효. 그러니까 무효이고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 5번 갑시다. 통정의 표시의 경우 제3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임은 족하다. OX예요. O. 아까 요 통정의 표시의 경우에 제3자로 병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모임은 족하고 선임은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여기서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 이 말은 제3자가 모이기만 하면, 선이기만 하면 설사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되는 거죠? 5번.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이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죠.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이라는 걸 꼭 머릿속에 염두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할 때는 계속 따라오면 마치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많은 내용 중에서 한 지문을 딱 뽑아서 이거 O인지 X인지 해봐라. 이게 객관식 문제니까 내가 뿌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뿌옇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뭐 하나라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야면 문제가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결국 그 공부 오래 하신 분들 많죠. 그냥 수업 시간에 하면 늘 끄떡끄떡 우르르르르르 해놓고 문제 풀 때는 희한하게 자기 마음대로 찍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올해 마음 먹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밴드 문제 꾸준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첫 번째 시간 끝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학교 포기하지 마라. 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 맨 끝에 핵심 요약하고 그다음 이론 확인 문제 제가 매번 해드리죠. 요것만 따로 떼서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이게 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이걸 잘라서 그 강의를 보고 자막을 넣어야 되고 이제 표시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시를 너무 하기 힘들게 제가 그래서 표시 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키워드거든요. 이 키워드가 눈에 탁탁탁 보여야 돼요. 그럼 문제 엄청 잘 풀게 돼요. 이걸 부탁을 해서 이 매번 강의할 때마다 이걸 만들어서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찾기 힘드니까 제 밴드에 들어오시면 그 밴드 그 글 자료실에 이거 영상을 차곡차곡 쌓아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출퇴근 시간에 보세요. 식사할 때 보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짬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 영상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처음 수업 받을 때는 아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1주 지나고 2주, 3주 지나고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시기 바래요. 그러려고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합격을 해야 돼요. 저를 만났으면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올려드리는 거 반복해서 부지런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